버트런드 러셀, 이성과 감성. 버트런드 러셀은 20세기 지성사에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을 가장 극적으로 통합해낸 인물입니다. 그는 냉철한 논리와 뜨거운 사랑을 겸비한 거인으로 수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논리학자이자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러셀의 삶과 사상을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그리고 이 둘의 통합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을 그냥 철학자라고만 부르기엔 너무 부족하죠. 논리학자, 사회운동가, 심지어 2번이나 감옥에 갔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한마디로 20세기의 볼테르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자, 이 엄청난 지적 거인의 삶을 움직인 핵심, 그게 대체 뭐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거예요. 사랑, 지식, 그리고 연민. 이 세 가지 열정. 러셀 본인이 직접 한 이 말 속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정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지식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그 엄청난 집념이었습니다. 러셀은 사실 어마어마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어린 시절은 정말 고독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를 붙잡아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명쾌함,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의 세계, 이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함이야말로 그에겐 그야말로 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바로 논리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1 더하기 1은 2 같은 모든 수학적 사실들을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순수한 논리라는 벽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완벽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가장 밑바닥, 기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순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셀은 바로 그런 수학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충격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발사 역설 들어보셨죠?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주는 이발사. 그럼 이 이발사 본인은 누가 면도해줘야 할까요? 자기가 하면 안 되고 남이 해줘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러셀이 수학의 기초인 집합론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런 종류의 자기 참조 모순, 이름하여 러셀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그야말로 치명타였죠. 결과적으로 그의 원래 목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10년 동안 매달려서 쓴 책이 바로 수학 원리인데요. 여기서 발전시킨 형식 논리학이 나중에 앨런 튜링이나 폰너 이만 같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현대 컴퓨터의 논리적 할아버지가 된 셈이죠. 러셀의 천재성은 수학에서만 빛난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이 문장,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러셀은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으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얼마나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러셀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문장은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 세 개의 작은 주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프랑스 왕이 있다. 둘째, 그 왕은 딱 한 명이다. 셋째, 그 사람이 대머리다. 자, 어때요? 첫 번째 주장부터가 틀렸죠? 지금 프랑스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명백하게 거짓인 문장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술 이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세기 분석 철학의 문을 활짝 연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던 철학 문제들을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러셀의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세계를 봤다면 이제 그의 삶을 움직인 또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를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만든 힘, 바로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러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 두 모습을 가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은 차가운 논리의 세계,
오른쪽은 뜨거운 인류의 세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과연 이 둘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거였을까요? 그의 삶은 정말이지 저항 그 자체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반대하다가 교수직도 잃고 감옥에 갔고요. 다른 지식인들이 소련에 열광할 때 직접 레닌을 만나보고는 그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한창일 땐 핵무기 폐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죠. 8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가 반핵운동으로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의 나이입니다. 89살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이보다 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그의 비판 정신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공포에 기반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고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 유명한 천상의 찻주전자 비유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교육이나 위선적인 성도덕 같은 사회 문제에도 거침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밤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러셀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뭔지, 왜 21세기인 지금도 우리가 그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셀이 왜 지금도 중요하냐고요? 일단 그는 철학의 판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현대 분석 철학의 길을 열었죠. 또 그가 만든 논리는 인공지능의 기초가 됐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불의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참여하는 지식인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할 권리와 자유롭게 생각할 용기를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그 두 가지 열정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였죠. 바로 명료한 사고와 친절한 마음이라는 삶의 철학으로요. 그의 날카로운 논리는 인류를 위한 도구였고, 인류에 대한 깊은 연민은 그 논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머리가 뜨거운 가슴을 위해 일한 셈이죠. 1959년에 한 유명한 인터뷰에서 러셀은 미래 세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은 현명하고 미움은 어리석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들으니까 정말 더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모두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바로 지금, 우리 각자가 러셀처럼 조금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사상과 실천. 버트런드 러셀은 1872년에 오래된 귀족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다. 그가 이토록 사건 많은 삶에서 광범위한 학술적 활동과 출판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는 자유문필을 자신의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시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 소르본 대학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선생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로 강연을 했다. 수학의 기본 문제들을 다룬 것이 러셀의 학문적 노력의 시작이었다. 그는 철학자 화이트헤드와 함께 이해하기 힘든 3권짜리 수학의 원리를 썼다. 수학은 이미 러셀의 철학적 관심이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무엇보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논리학에 대한 수학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는 철학적인 문제들로 관심을 돌렸다. 다양한 철학 분야 출판물들은 철학사에서부터 인식론을 거쳐 윤리학에까지 이른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러셀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더 유명해졌다. 정치적 참여는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여성의 방을 옹호했고 사회주의 이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또한 일종의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 원론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악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웠다.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했고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했고 스탈린 정권의 잔인함에 반대했고 고루한 반공사상에 반대했고 개별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해 그는 지치지 않고 연설과 라디오 강연을 했고 편지를 쓰고 전보를 보내고 의원회를 조직하고 국제회의를 준비하여 실천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작성했다. 러셀은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 어떤 고소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의 저술들이 색을 밝히고 리비도를 따르고 음란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색정광이고 성욕을 따르고 존경심이 없고 편협하고 거짓이고 그 어떤 도덕도 없다. 고역해졌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잃어버렸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옹호했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교수직도 뺏겼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정부에 대한 공격 때문에 반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물론 원하는 만큼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1급 감옥이었다. 그리고 자주 재정적으로도 힘들었다. 러셀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공궁에 빠진 사람들과 정치를 위해 돈을 썼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쓴 글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규칙한 수입이었다. 때로는 너무 가난해서 버스를 탈 돈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명예들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왕의 손에서 영국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 당시 정신과 정치 영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와 접촉을 가졌다. 아인슈타인, 러더포드, 닐스 보어, 아이젠하워, 케네디, 프루시초프, 네루, 저우얼라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독감을 느꼈다. 우리는 대양의 가장자리에 서서 빈 밤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침묵이 돌아온다.